한 청년이 산속 도적의 칼날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여우 한 마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꿈에서 경고하고 위기의 순간 신비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난 흰 여우.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조선 후기. 가난한 청년의 상경길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보온담.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지방의 작은 고을에서 일어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선우. 비록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글씨 솜씨만큼은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필사 실력이 뛰어나 관청의 문서 작업을 도맡아 했던 그는 마침내 고을 향리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선우야, 내 글씨 실력이라면 한양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다. 내가 한양의 지인에게 편지를 써두마 서리 견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향리의 추천으로 상경할 기회를 얻게 된 선우.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니와의 이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선우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한양에서 자리 잡으면 곧 모셔올게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걸 받아라.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싼 것은 정갈하게 만든 주먹밥 몇 개였습니다. 길이 멀고 주막비도 아껴야 할 텐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가거라. 어머니, 그런데 선우야, 한 가지만 기억해 두렴. 네, 어머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너보다 더 굶주린 이가 있다면 나누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가르침이니라. 네, 어머니. 꼭 기억하겠습니다. 선우가 길을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선우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당부와 정성 가득한 주먹밥을 품에 안고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단순한 상경길이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는 위험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을을 떠난 지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을 버리고 지름길인 산길을 택했습니다. 주막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죠. 깊어가는 산속, 해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발걸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한참은 가야 하는데 배도 슬슬 고파오네. 그때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저게 뭐지? 선우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덤불 사이에 하얀 털을 한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뒷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많이 다쳤구나. 여우는 선우를 경계하는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상처가 깊어서인지 도망갈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선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저고리 안감을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우의 상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신기하게도 여우는 선우가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얌전히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선한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 말이죠. 치료를 마친 선우는 품에서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너도 배고프지? 나하고 같이 먹을래? 선우는 주먹밥 하나를 조심스럽게 부숴서 여우 앞에 놓았습니다. 여우는 잠시 선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 나보다 더 굶주린 이가 여기 있었구나. 선우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여우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선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사람처럼 영특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우는 천천히 일어나 선우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게. 선우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흰 여우는 절뚝거리면서도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곳에서 희미한 향기가 풍겨왔고 주변의 새들이 일제히 지저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네. 정말 신기해. 선우는 한동안 여우가 사라진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제 나도 먹어야겠다. 선우는 남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밥은 산길의 피로를 단숨에 날려주었습니다. 배를 채운 선우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보인 선행이 앞으로 펼쳐질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흰 여우의 눈빛에 담긴 깊고 신비로운 의미도 말이죠. 해가 완전히 지고 난 후 선우는 간신히 작은 주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길을 하루 종일 걸은 탓에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작은 방에 누운 선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그 흰 여우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다니. 피로에 지친 선우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선우는 어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기와지붕이 인상적인 제법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낮인데도 집 안이 음산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만났던 그 흰 여우였습니다. 흰 여우는 선우를 바라보더니 그 붉은 기와집 문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긁고 또 긁고 그러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오늘 그 여우구나? 왜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여우는 대답 대신 더욱 급하게 문을 긁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저 집이 어떻다는 거지? 여우는 마지막으로 선우를 깊이 바라보더니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붉은 기와집도 안개처럼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번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일어나 앉아 꿈의 내용을 되짚어봤습니다. 너무도 생생했던 흰 여우의 모습, 그리고 그 간절한 눈빛. 하지만 이내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 가다 여우 한 마리 도와준 게 뭔 대수라고. 허무맹랑한 꿈을 꾸네. 선우는 피로 때문에 꾼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우가 보온한다는 이야기야 들어봤지만 설마 꿈으로 경고를 해준다는 건 너무 황당했으니까요. 그냥 피로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선우는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붉은 기와집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일찍 주막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아직 하루 반 정도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한양 근처까지는 가야겠어. 하지만 선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본 그 붉은 기와집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소중한 경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도 말이죠. 주막을 나선 선우는 한양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기가 쉽지 않았죠. 이 길이 맞나? 아까부터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은데.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선우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속에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험상궂은 인상이었지만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나그네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길을 잃어서. 아, 그러셨군요. 마침 잘 됐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해가 거의 저가니 오늘 밤은 제가 아는 곳에서 하룻밤 쉬어 가시는 게 어떠신지요? 산길을 발밤에 걷기엔 너무 위험하거든요. 선우에게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길도 모르는데 밤까지 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산해를 따라 산 중턱을 올라가니 제법 큰 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붉은 기와지붕이 선명한 그 집. 어젯밤 꿈에서 본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흰 여우가 그토록 간절하게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집이었죠. 왜 그러십니까? 뭔가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선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꿈이 현실이 될 리는 없겠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춥지 않습니까? 집안은 꽤 깔끔했습니다. 마루도 잘 닦여 있고 방도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마침 저녁도 준비되었으니 같이 드시죠. 사내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따뜻한 밥에 나물 반찬까지 내어주었죠. 선우는 어젯밤 꿈이 그저 헛된 걱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선우는 잠시 바람을 쐬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우연히 사내가 쓰는 방 문틈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희미한 촛불에 비친 것은 날카로운 칼자루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 얼룩이 묻은 천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설마 피? 선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급하고 절박한 울음소리였죠. 여우 소리? 설마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선우는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꿈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흰 여우가 자신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선우는 재빨리 뒷문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 그래, 새벽이 되기 전에 끝내야 해. 선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리한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선우는 조용히 뒷문을 열고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노척꾼! 선우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넘어질 뻔해도 계속 뛰었죠. 그때 다시 한번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소중한 경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경고를 무시할 뻔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험이 한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거든요. 산중 도적들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구한 선우는 이틀 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번화한 거리, 높은 기와집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선우는 외사촌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외사촌 집에 도착한 선우가 문을 두드리자 중년 여인이 나왔습니다. 외사촌 형수였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살이 찌고 옷차림도 화려해져 있었죠. 이게 누구야? 선우구나. 얼마나 컸는지 몰라보겠네요. 형수는 과할 정도로 반가워했습니다. 선우를 끌어안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뭔가 어색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선우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어린 시절 기억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가장 이상한 것은 향기였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낯선 향이 풍겨왔는데 마치 어디선가 맡아본 듯 하면서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둘러봐도 어린 시절 기억에 남아있던 매화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외사촌 형을 찾자 형수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지금 급한 일로 멀리 나가 계셔요. 한 달은 돌아오지 못하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수의 설명은 자세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었죠. 선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먼 길을 온 피로 때문인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형수는 그를 하인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상하게도 인사도 하지 않고 선우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하인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선우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선우는 형수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중에서 도적을 만날 뻔했는데 다행히 여우 소리를 듣고 피할 수 있었어요. 선우가 이 말을 하자마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형수의 찻잔 든 손이 잠시 멈췄고 옆에서 시중 들고 있던 하인도 몸을 굳히며 선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형수와 하인 사이에 묘한 눈빛이 오갔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선우는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준비된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복도를 오가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속삭임. 특히 하인의 그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산에서 만났던 도적의 눈빛과 묘하게 비슷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선우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그저 낯선 곳에서 느끼는 불안함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새벽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선우는 꿈속에서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바로 그 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퉁이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흰 여우였습니다. 산에서 도와준, 그리고 지난번 꿈에서도 나타났던 바로 그 여우가 다시 나타난 것이죠. 흰 여우는 이번에도 선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더욱 급박해 보였습니다. 여우는 방 안을 서성이며 벽을 긁고 문을 긁고 심지어 선우의 옷자락까지 물고 당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뒷마당 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서 서무를 보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죠. 꿈속에서 선우는 흰 여우를 따라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여우는 담장 근처의 한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긁고 또 긁고 그 자리에는 큰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바위 뒤쪽으로 사람이 지날 만한 틈새가 있었습니다. 담장에 뚫린 작은 구멍 같은 것이었죠. 흰 여우는 그 틈새를 보여준 후 다시 선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제발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았죠. 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 꿈은 지난번보다 훨씬 생생했습니다. 선우는 일어나 앉아 꿈의 내용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습니다. 뒷마당의 바위, 담장의 틈새, 모든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우의 그 간절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잠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번이나 같은 여우가 나타나 경고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산에서의 위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첫 번째 꿈이 현실이 되었다면 이번 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선우는 뒷마당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꿈에서 본 바위와 틈새가 정말 있는지 말이죠. 만약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발소리를 죽이며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꿈이 헛된 것이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흰 여우의 경고가 또다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예감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청량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뒷마당으로 나선 선우는 꿈에서 본 바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선우는 마당 가장 구석진 곳에서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높이가 사람 키 정도 되는 큰 바위였고 그 뒤편으로는 정말로 담장에 틈새가 있었습니다. 바위 근처를 더 자세히 살피던 선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옆에 나무 판자로 덮인 작은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땅바닥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지하로 통하는 입구 같았죠. 선우는 조심스럽게 그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는 곰팡내와 함께 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선우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여러 종류의 무기들이었습니다. 칼, 창, 활과 화살. 일반 가정집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크고 작은 괴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선우가 괴짝 하나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은비녀, 금반지, 고운 비단들. 창고를 더 둘러보던 선우는 벽 한쪽에 걸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옷가지들이었는데 남자 옷도 있고 여자 옷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에는 하나같이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자세히 보니 완전히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붉은 얼룩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선우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의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채, 주머니, 댕기, 신발. 그리고 그 중에는 관청에서 쓰는 문서 뭉치도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실종된 사람들의 신고서였습니다. 모두 이 일대에서 사라진 나그네들이었죠. 선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집이 단순한 민가가 아니라는 것을, 길을 가는 나그네들을 유인해서 해치는 도적들의 소굴이라는 것을 말이죠. 형수라고 믿었던 여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굴에 들어와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형수라고 여겼던 그 여자와 하인은 길 가는 나그네들을 노리는 도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준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불쌍한 나그네들처럼 자신도 해치우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만약 킹여우가 꿈에서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자신도 이곳에서 영영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우는 서둘러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창고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 빨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꿈에서 본 담장 틈이 바로 지금 자신을 살려줄 길이었습니다. 흰 여우가 일러준 그 길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우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재빨리 지하 창고 입구를 덮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녀석이 없어. 방이 비어 있어.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다. 주변을 샅샅이 뒤져봐. 두 사람은 마당 곳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담장의 틈새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고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그곳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선우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다른 나그네들과 마찬가지로 끝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흰 여우였습니다. 산에서 선우가 도와준, 그리고 2번이나 꿈에서 경고해준 바로 그 여우가 실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흰 여우는 마당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형수와 하인은 갑자기 나타난 여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게 뭐야? 여우가 왜 여기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풍이었지만 점점 세져서 마당의 낙엽들을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내리는 것 같은 기이한 현상이었죠. 바람은 점점 더 세져서 먼지와 낙엽들을 사방으로 날려댔습니다. 형수와 하인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흰 여우는 그 혼란 속에서도 정확히 선우가 숨어있는 바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로 담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지금이야, 빨리 도망쳐라고 하는 것 같았죠. 선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담장 틈새를 통과하는 순간 바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시야가 다시 맑아졌죠. 저기다! 담장 쪽으로 도망쳤어! 쫓아가. 놓치면 안 돼. 선우가 안전한 거리까지 도망친 후 뒤를 돌아보니 담장 위에 흰 여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우는 선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도 멀리서 여우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흰 여우와의 마지막 인사를 마친 선우는 곧바로 한양관청으로 향했습니다. 도적들의 소굴을 신고해야 했고 무엇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한양관청에 도착한 선우는 숨을 고르며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히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들이 믿기 어려워했지만 선우가 지하 창고의 위치와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행방불명된 나그네들의 신고서가 그곳에 있었다는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관청에서는 곧바로 포교들을 풀어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붙잡혔고 곤장을 맞아가며 토해낸 말에서 더 많은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선우의 신고로 오랫동안 수사하던 연쇄 실종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관청에서는 선우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한 포상을 내렸습니다. 원래 향리의 소개로 서리 견습 자리를 얻으려 했던 선우는 이번 일로 인해 정식 서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것도 한양의 중요한 관청에서 말이죠. 서리로 일하며 지내게 된 선우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흰여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구해준 그 고마운 은혜를 아직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선우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쌀로 정성껏 주먹밥을 빚어서 처음 여우를 만났던 그 산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선우는 정성스레 만든 주먹밥을 품에 안고 그 산길을 올랐습니다. 처음 상처난 흰 여우를 만났던 그 자리 근처에 큰 바위가 하나 있더군요. 선우는 그 바위 위에 주먹밥을 곱게 올려놓고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새 삶을 얻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흰 여우였지요. 여우는 조용조용 바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둘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자 여우도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여우는 바위 위에 주먹밥을 보더니 선우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숲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지요. 선우는 한참 동안 여우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한 일은 착한 일로,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 뒤로 선우는 한양에서 바른 관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지요. 나누는 마음을 잊지 말라던 그 가르침을 말입니다. 선우는 자신보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언제나 기꺼이 도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선우는 그 흰 여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산길을 지날 때면 주먹밥을 바위 위에 올려두곤 했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작은 정성이 얼마나 큰 복을 부르는지 선우와 흰 여우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